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소미 씨, 오늘은 준비해온 퀴즈가 있다고요? 네,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다들 배운 내용인데요. 고생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화석, 바로 삼엽충이죠. 네. 그렇다면 중생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중생대하면 암모나이트죠. 맞습니다. 배운 지 오래된 내용인데도 마치 공식처럼 바로 떠오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표할 화석은 어떤 게 될까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워낙 많은 것들이 존재하니까 한 가지만 꼽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나 많이 먹어치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치킨! 네. 이 시대를 대표할 화석이 닭뼈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와,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게 닭뼈가 될 거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공룡 화석도 아니고 닭뼈 화석이라니.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연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힘이 압도적으로 커져서 인간 활동의 영향이 더 커진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행위로 인한 흔적들은 지질층에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지질 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지질에 남긴 흔적들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둘 낳고 키우면서 지구환경 문제에 비로소 관심 갖고 늦깎이로 환경 공부에서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서해환경공학부 교수로 있는 허정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4기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와 함께 인류세를 고민하고 있는 남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좀 심상치 않다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로 제시가 돼 왔었는데 인류의 이런 활동이 지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지질 차원에서도 거대한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도입해야 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질학계에서도 지구 역사의 새로운 단계, 인류세라는 지질 시대를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15년 정도 논란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됐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질학계에서 이것이 인류세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네, 그래도 이 인류세라는 용어가 인간의 활동을 잘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는 이런 용어로서 여러 분야에서 계속 쓰일 거는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류세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인류세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교수님, 인류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인간들이 너무 지구에 이제 그동안 많은 지구를 누리고 또 그런 혜택만 바라고 어떤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인류세라고 하는 뭐 세금을 내야 되지 않아? 그거 진짜 그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게 세금 아니야? 인류가 내야 되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인류세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에 남긴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생활, 그로부터 그 지질의 지층의 어떤 특징들이 남아 있는 것을 이제 인류세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파괴적인 행동인 지구 온난화라든지 오존층 파괴라든지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층에서 대변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이제 결과물이 바로 인류세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많은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죠. 네, 이게 새가 붙어 있으니까 네. 오해하기 딱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말이 사실
사실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의 이제 파울 프레첸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주창하시게 된 이론이고요. 국제 그 유엔 산하의 국제 지구권 생물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연구하다가 대기 중에 있는 뭐 이산화탄소 농도라든지 토양에 있는 그런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화합물을 연구하다 보니 지금 지층의 어떤 인간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됐구나. 그래서 홀로세가 아닌 새로운 지층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파울 크리첸이 이제 지금부터 1만 1,700년 전에 빙하기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시작된 홀로세가 이제는 종식이 되고 이제 비로소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지질실을 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된 것이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로세, 인류세 이렇게 세라고 구분을 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구 역사는 46억 년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이거를 크게 구분해서 대, 기, 새, 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구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지구 역사를 나눈 거는 1760년대에 이탈리아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역사를 나눠 왔는데 지금 우리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 메갈라야 절 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네요. 메갈라야 절. 그러면 지질 시대의 시작을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단서로는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지질 시대는 주로 지층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지질 시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그거를 화석의 증거로 찾아가지고 그 시대를 한 지질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인류세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이 흔적을 남겼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환경 파괴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질 시대를 새로 구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인류세가 환경 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렇다면 인류세의 시작을 어떤 지점부터로 봐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떤가요?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고 또 특히나 이렇게 과학 문명을 이 길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지구 환경에 위해를 주고 있죠. 네. 농경이라는 시대를 이제 정착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뭐 하수 시설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다 배출해야 되고 그런 어떤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일어난 게 바로 정착을 한 농경 시대부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으로 그 환경폐해의 대표적인 그 환경오염 그 사례를 했을 때 영국이 이제 안개의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포그 플러스 이제 스모크 해가지고 스모그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석탄을 댐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의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 대규모로 이제 석탄이 이제 채굴되면서부터 드러났던 문제들도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발견했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었던 거를 시점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건 또 이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때가 이제 그 대항해 시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어디를 뭐 침범하고 자기 땅을 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팽배했던 시대잖아요. 네. 근데 이때 사실 많은 그런 어떤 환경 파괴적인 그런 행위들도 일어났지만 거기에 또 질병까지도 옮겼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콜럼버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유럽의 천연두를 옮겨서 갔죠. 무려 5천만 명이나 되는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원주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디언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대항해 시대라든지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점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환경 파괴라고 하는 것이 사실 20세기만큼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때 아무리 환경 파괴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의 이제 우리가 인류세를 예고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많은 흔적들이 남기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20세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2004년에 호주의 그 윌 스테판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구적 변화와 지구 시스템이라는 보고서를 하나 내놓게 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변해오다가 1950년 이후에 인구가 증가를 하고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죠.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요. 또 지표면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 해양 산성화 지수도 크게 올라가게 되고 또 열대우림의 파괴 정도 그리고 생물 다양성 정도도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죠. 이런 변화들을 가리켜서 대가속, 큰 가속의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1950년 전후로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인류세를 구분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를 정말 말 그대로 급격하게 변화시켰다라고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인류가 처음으로 핵실험을 시작한 시기도 20세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핵실험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무기로 쓰이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을 하기도 하고 이만큼 우리 환경이나 지질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날이 이제 지구 역사의 그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실험을 했던 시기거든요. 이때를 또 인류세의 출발이라고 보는 그런 네.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 엘라모고도 사막에서 이제 처음으로 핵실험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경쟁적으로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공룡의 멸종 시대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핵실험을 이제 한 그런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핵실험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1988년까지 인류가 평균적으로 무려 9.6일에 한 번꼴로 핵실험을 했다고 해요. 뭐 일반인들도 많이 세슘과 플루토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공 방사능 물질입니다. 이것들이 급증하면서 이제 지층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 핵실험 이후부터는 또 인류의 또 과학적인 발달과 더불어서 굉장히 인류의 힘이 또 막강해지고 이러면서 또 지구 환경은 그만큼 더 열악한 환경으로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은 핵실험만 시작한 시기가 아니라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인간의 힘이 좀 팽창되고 굉장히 급격하게 지구 환경 측면에서도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활동으로 굉장히 증폭된 시대다. 라는 것이죠. 근데요, 박사님, 그 새로운 지질 시대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명명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류세를 대표할 근거들은 좀 충분히 나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질학계에서는 인류세 실무연구단이라는 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2019년에는 인류세 시작을 1950년으로 하자. 올해 초죠. 올해 초에는 인류세의 표준 지층을 캐나다의 크로포드 호수의 퇴적층으로 하자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의 퇴적층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든지 석탄 같은 거를 태우고 나면은 시커먼 끓음 같은 것들이 남는데 그런 퇴적물 속에 보존이 돼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물질들도 거기에 퇴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다 1950년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950년을 인류세 시작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인류가 행했던 일들을 호수가 차곡차곡 기록을 해온 거네요. 그러네요. 거의 인류가 남긴 일기장이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이 호수 아래에서 실제로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이 찾았죠. 원주민들이 아주 오래전에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호수에 부영양화가 있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나무를 벌목을 하고 제재소를 운영했던 그런 흔적들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그 더스트볼, 먼지가 날렸던 그런 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상세하게 기록이 남네요.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인류가 뭘 했는지 흔적들이 고스란히 지층에 남아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인류세의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 많다고 합니다. 지층 시추 조사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충북 음성의 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인류의 흔적을 파헤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일지 제가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현장에 와보니까 이렇게나 거대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한 건가요? 네, 이 장비는 시추 조사 장비입니다. 땅 속에 어떤 지층이 있는지 시료를 채취해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오, 땅속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 장비는 150m, 200m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는 보통 한 3, 40m 정도 시료를 채취하고 있죠. 이야, 어마어마하게 깊게 들어가네요. 그럼 지하 3, 40m에서 어떤 걸 캐내시려는 거예요? 지하 몇십 미터까지 퇴적물이 쌓여 있는데 하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쌓인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쌓은 그런 퇴적물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지층에다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그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층 퇴적물 시료를 채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흙이랑 모래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일반 지층과 인류새가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면이 좀 있죠. 여기 쌓인 흙들은 어떤 환경에서 쌓였냐에 따라서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사람이 쌓은 물질을 찾아서 한 2년 전에는 30년 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 지금은 복원해서 녹지가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을 시추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발하네요. 그럼 그 안에서 실제로 인류새의 근거가 나왔나요? 그럼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플라스틱 쓰레기고요. 유리 깨진 것도 나오고 신문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로 구성된 쓰레기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사람에 의한 지층이 되겠구나 그런 거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시료가 흙이랑 모래로밖에 안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실험실에 들어가서 샘플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구를 도와주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질 정보와 유용한 자원을 탐색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시추한 코어를 들고 왔습니다. 박사님, 현미경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뭔가 발견됐나요? 이 코어 내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인류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인류세 이전에 쌓인 지층으로 보입니다. 제가 연구실을 쭉 둘러보니까 샘플이 정말 많아요. 이쪽 저쪽에 있는 냉장고에도 더 많은 샘플이 있겠죠? 네, 굉장히 많은 샘플이 보관되고 있는데요. 샘플들을 이런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이유는 샘플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 다양성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온에서 보관을 하고자 냉장이나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행해졌던 쓰레기 매립지 시추의 코어도 보관 중이신가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2년 전에 확보한 쓰레기 매립지 시추 코어입니다. 여기서 DNA 분석 결과 일반 토양과 전혀 다른 미생물 환경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전혀 다른 미생물을 만들어내고 또 전혀 다른 토양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네요. 네, 특히 쓰레기 매립지에는 온실가스인 메테인을 생성하는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인데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 미생물 연구는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연구겠네요. 이 땅속 깊은 곳에 뭐가 있을지는 사실
파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만큼 오랜 인내심과 호기심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매번 이 현장에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네, 매번 시치 위치가 새로운 위치로 바뀌고 새로운 시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자료를 계속 모아서 확실하게 인간의 간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각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위한 노력들이 모아져서 인류세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빈 씨, 직접 현장에 가봤잖아요. 어땠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흙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인류의 기록이 이렇게나 세세히 기록돼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요, 사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많이 네. 지금도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던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어, 씁쓸해요, 뭔가. 네. 플라스틱이 뭐 20세기 들어와서 대표적인 발명품의 하나입니다.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좋은 발명품이었으나 나쁜 발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죠. 지금 현재 그 인류의 흔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쓰레기 문제에 굉장히 네. 핵심적인 물질로 지금 남기 때문이거든요. 명암이 확실하죠. 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정말 편리함도 좋지만 네, 또 네, 그래서 반대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가볍죠. 그 다음에 굉장히 싸고, 저렴하죠. 네, 저렴하고 그리고 깨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물질이었는데 플라스틱이 만들어낸 게 150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나 걸린다는 거죠. 그렇대요. 그만큼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이 지구상의 쓰레기 문제에 정말 너무너무 어떤 핵폭탄 같은 아이가 된 거죠. 근데 이 플라스틱을 보면 문제는 또 미세 플라스틱이 요새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네. 그 우리 현대인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그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이렇게 씹어 먹는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네. 우리가 먹는 물이라든지 뭐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그 해양 같은 데 특히나 지금 플라스틱 문제 심각한데 그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아시다시피 그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지상에서 보면 무슨 섬인가 해서 보면 밑에는 부유되어 있고 해류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먹이인 줄 알고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뭐 해양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또 배설을 하게 되고 그것도 지층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인류세의 흔적의 아주 대표적인 물질로 이제 플라스틱을 보는 거죠. 그런 이 플라스틱에 더해서 아까 저희 핵실험 언급하긴 했는데요. 핵실험이 남기는 그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도 인류세의 강력한 흔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방사선 낙진이라는 게 생기는데 한마디로 방사선 먼지죠. 성층권 위로 쫙 올라갔다가 빗물과 함께 땅에 내려앉아서 지층의 흙 속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 있게 되죠. 또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사기, 빙하기와 간빙기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시기인데 남극의 빙하 같은 데에 눈 속에 방사선 낙진이 같이 떨어져서 빙하의 얼음 속에 이것이 갇히게 되면은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죠. 빙하 얼음 속에 있는 공기방울을 연구하면 그 당시에 공기의 조성이라든지 빙하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는 요 계절적인 변화까지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방사선 낙진 같은 경우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깨끗하게 남아 있고요. 1963년 그 핵실험의 경우는 아주 큰 피크를 남겨서 다른 지층의 그 수치보다 한 50배 정도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우리는 인류세의 특징적인 신호라고 파악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 시대의 대표 흔적이 방사능이라니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좀 황당한 흔적도 있다는데요. 쥐라기 공원 다 보셨잖아요. 네. 거기 쥐라기 공원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공룡이잖아요. 공룡, 그런 것처럼 뭐 쥐라기와 백악기를 대표하는 게 이제 공룡이 화석이라고 하면 인류세를 대표하는 화석은 무엇이 될까? 대표적인 게 핵 그리고 플라스틱, 닭뼈입니다. 뼈요. 네, 닭이 무슨 화석에 뭐 이렇게 그럴까라고 네. 되게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수의 닭들이 지금 살아있고 매년 닭이 650만 마리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 새라고 표현되는 조류의 수보다 양계장에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워지는 닭이 훨씬 더 그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보통의 그 생물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 네. 지구환경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먹이 피라미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과연 이게 자연스러운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으로 닭의 그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대량으로 그 농업 기술도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사료도 많이 주고 그리고 닭이 품종이 자꾸 개량이 됐습니다. 뭐 그 항생제도 발전이 되고 뭐 이러면서 닭들이 이제 많이 커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닭뼈들이 되게 튼실해진 거죠. 그래서 지층에 지금 닭뼈들이 굉장히 남아 있고 이 닭의 문제가 바로 이제 이 우주인이 만약에 이제 미래 세대에 와가지고 지구의 흔적을 한번 살펴볼까 하고 이렇게 파보면 아마 닭뼈가 아마 존재하지 않나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닭이 이제 그 핵과 플라스틱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닭이 인류세의 흔적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신생대에서 바다 쪽 지역을 보면은 조개 껍데기가 많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조개를 주로 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우주인이 보기엔 여기는 바닷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닭뼈가 분포돼 있네?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나저나 플라스틱 화석에 닭뼈 화석이라니 이제는 쓰기 전에 먹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인류가 문명을 이루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뭐 잘한 것들도 많지만 우려스러운 것들도 많죠. 지층은 물론이고 지구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라고 한다면 박사님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러면 뭐 단연 기후 변화겠죠. 기후변화, 지구 네. 온난화가 되겠고요. 온실가스라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에너지 열을 꼭 가둬놓고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거죠. 이러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구를 비닐로 덮어버리는 거죠. 온실효과. 그렇죠. 네. 이게 산업혁명 때와 비교해서 지금 한 1.1도, 1.2도 정도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요거를 파리 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문제는 생태계의 교란을 가지고 여기서 멸종하는 동물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태계가 이렇게 교란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IPCC 보고서라는 걸 보면은 한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생태계가 한 60% 정도 멸종하는 것으로 네.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봄이 되면은 꽃이 생각보다 너무 일찍 피고 벌레들이 너무 일찍 나오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철새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먹이가 없어지거나 네. 너무 많아지거나 이런 이제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층에 남으면서 지질학계에서는 이걸 이제 그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인간의 산업 활동과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퀸즈 대학교 연구진은 전 세계 야생동물의 48%가 개체수 감소가 겪게 될 거라고 그렇게 국제학술지인 생물학 리뷰에서 발표했는데요. 양소리의 경우에는 뭐 질병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로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개구리 같은 애들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림책에서나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물성 다양성의 감소라는 거는 이제 먹이 사슬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교란이 된다라는 거,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거, 그리고 그 영향은 반드시 인간에게 온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생물종 멸종의 한 일원으로서의 인간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생물종이 멸종이 됐으면 그 생물종 하나가 멸종된 거라고 볼
수 없는 게 혹시 미래에 우리가 닥칠 수도 모르는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겪을지는 누구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항체를 갖고 있는 그런 생물종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가설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물종 멸종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멸종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박사님 보니까요. 이 야생동물의 대멸종을 인류세의 또 다른 특징으로 꼽는 학자들도 많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곧 6차 대멸종이 온다라는 견해도 봤습니다.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6차 대멸종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제자연보전연맹이라는 그 국제기구에 따르면 지금 동식물 종의 한 28% 정도인 한 4만 1,000여 종이 이미 멸종을 했거나 곧 멸종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형 척추동물,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80% 이상이 멸종을 했고요. 코끼리 같은 경우도 한 뭐 매년 한 3만 마리씩 감소를 해서 이제 곧 멸종 단계로 접어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미 6차 대멸종은 시작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멸종의 원인이 사람 활동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주로 사람들의 활동으로 생태계 서식지가 파괴되고 동물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면서 크게 멸종을 하게 되는 지금 이런 사태에 저희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환경공학을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은 어떤 견해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동식물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 지구에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지구촌의 곳곳에서 이제 동물들의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주의 바닷가에 뭐 고래떼가 다 집단으로 폐사해서 몰려오질 않나, 네. 아니면 새가 뭐 하늘에서 후두둑 떨어지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정어리나 뭐 메기떼 같은 것들이 다 올라오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서 생기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물과 곤충들이 죽음으로써 뭔가의 마지막 편지를, 메시지를 인류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의문사,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새가 떨어져서 죽지? 원인을 모른다는 게 위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원인을 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떼죽음을 당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써 항변하고 있는 이런 다잉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봐야 되는 시점이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야생동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미 이제 동물들의 서식지를 너무나 많이 훼손을 했다라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개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에 전혀 어떤 그 도덕적 책임, 그 환경 윤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개발의 이윤 추구에만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파괴적인 그런 인간의 행위로부터 오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표면의 극히 일부인 16,825개 지역인 164만 제곱킬로미터를 보전 지역으로 만약에 지정한다고 한다면 지구 생물의 다양성을 대부분 그래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표면의 1.2% 그 정도의 최소 보존 구역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재정적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행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행동으로, 그리고 그런 약속들을 서로 지키면서 그런 지구 생물 멸종을 좀 막는데 모든 나라들이 함께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연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구 생태계가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열 팽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수면이 점차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23년에 2100년까지 해수면이 약 82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큰 위험 요소 3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물열차 탈선 사고로 위험물, 유독물질들이 땅에 퍼지는 이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연안 지역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고요. 세 번째는 해양 관광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해상 조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지구 온난화가 이미 시작했듯이 해수면 상승도 벌써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처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수용하거나 보호하거나 후퇴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구상하고 있는 부유식 인공섬이라든지 독일 함부르크가 생각하고 있는 땅의 해발 고도를 한 2m 정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바레인의 마나마라든지 일본의 이와테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해안에 제방을 쌓고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연안 지역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후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항만과 어항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방파제를 보강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대체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가는 추세인 걸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보호 방법보다는 후퇴하는 방법이 더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후퇴해서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아서 땅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인류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류세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 정도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람과 지구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좀 모색해보자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충격을 덜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연안 지역에 제방을 높게 쌓는다고 하면 공사 비용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제방과 해수면 사이에 습지가 있는데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게 되면은 이 습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이러면서 생태 환경이 악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즉 사람과 지구 생태계 모두에게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후퇴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제방을 쌓아서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즉 복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수면 상승이 언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고요. 또 연안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확실하지가 않고요. 또 어떤 지역에 어떤 정책이 최선일지 면밀하게 조사된 적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후손과 또 지구 자연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류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인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또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인류세를 공식적인 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세를 결국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 너무 짧아요. 195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제 70년 조금 지난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시기를 가지고 지질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우리는 홀로세라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홀로세는 11,700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 시점의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699년 정도가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인류세 그 한 70년 정도에 쌓인 흙의 두께가 너무 얇다는 거죠. 그게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어야 지층이라고 인정을 할 텐데 몇 미리, 뭐 몇 센티 정도를 가지고 이걸 인류세의 지층이다라고 얘기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질학적 관점에서는 70년이 너무 짧은 시간이군요. 그렇죠. 너무 네, 짧죠. 네. 찰나에 해당하죠. 뭐 제 생각에는 인류세냐 아니냐, 뭐 그게 몇 센치의 지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아마 지질학자의 측면에서의 주장이고 생각이실 것 같아요. 사실 인류세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인류세냐 아니냐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인간의 흔적으로 남는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의 책임감을 논하고 싶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류세에 대한 그런 찬반 논박은 되게 현재에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지질학자 측면에서 보는 인류사랑 환경학자 측면에서 보는 인류세는 어떤 인간의 어떤 환경 오염의 행태나 그런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뭐 빙하라든지 뭐 자연 현상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아마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멸망이 예견된다. 6차 대멸종 그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생의 인류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류세에 남을 수 있는 흔적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햄릿타 뭐 아시겠지만 네. 맨 마지막 대사가 뭔가요?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네. 문제로다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실천하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서는 모두 다 실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치우고 나는 누리는 게 아닌 그런 무임승차가 아닌,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인류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흔적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것인지 고민하면서 오늘도 실천하는 그런 환경 실천가들이 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흔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사님은 그러면 인류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인류세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테니 인류세의 지층은 계속 쌓일 것이고 사람의 흔적도 계속 남을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 시대를 홀로세 초기와 비교해서, 홀로세 초기면은 신석기 시대가 시작하는 요 때인데 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확실히 달라진 이 시기를 규명할 어떤 용어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더 후손들이 봤을 때 인류세라는 지층에 사람들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참 자랑스러운 흔적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흔적인지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인류세가 꼭 인류가 우리가 지구에 내야 하는 어떤 세금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뭐 자동차세, 지방세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류세라는 세금을 내서라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쓰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공기 중에 0.04%가량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95% 이상의 순도로 포집해 연료나 화학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공기 중 극미량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상업적 규모로 확대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요. 연구팀은 전기 가열원이 통합된 흡착제와 시스템을 개발해 이산화탄소 포집기의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탄소 포집기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향후 하루 포집량 1톤 규모 이상으로 대규모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연구 성과가 쭉쭉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8년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수소트램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8년 말 도시철도 2호선으로 정식 개통되는 수소트램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될 예정인데요. 현재 국가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주요 부품 기술 개발, 성능 평가, 5,000km 운행 등 실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소트램은 1회 충전으로 2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하며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어 하루 운행만으로 약 11만 명이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청정 공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청정도시 대전광역시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수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아주 먼 훗날 그 다음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을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의 행동이 인류세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천천히 고민해보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겠어요. 네, 자,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교수님? 네, 무척 참여하면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류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많이 드네요.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